네, 이번 시간 기출문제 76회 이론 문제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합격률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낮습니다. 24.05%입니다. 가장 높을 때가 48.25%였거든요. 아무리 낮아도 28%, 요 정도 유지했는데 근데 갑자기 28%, 39%, 43% 가다가 24% 뚝 떨어져 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게 76회입니다. 지금 77회는 아직 그 합격률이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것보다는 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출제위원 중에 좀 난이도를 높게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해서 문제를 수합해서 그 중에서 이제 단원별로 골라내는데 저도 이게 하면서 회의를 해보면 조금 어렵게만 어떻게 비비고 와서 내려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좀 자기 과시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서 견제를 하지만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때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수험생들만 좀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어떤 까다로운 문제 용어들을 넣었는지 제가 그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현재 기업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2급에 나와 있는 쉬운 거고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알고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및 이익요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이거 헷갈리면 이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있는 겁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거 그냥 항상 켜놨다가 보세요. 이런 시험 볼 때도. 그 다음 네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가 틀렸죠?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고 큰.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현금화가 빠른 거. 그래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먼저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앞에 있고 비유동자산이 뒤에 있죠. 그리고 유동자산에서도 당좌자산부터 넣고요.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이거는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제일 싫어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일단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리 봐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자, 유가증권 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지분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증권이라 그랬으니까 지분증권은 자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채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채권도 다시 만기보유증권이냐 매도가능증권이냐 또 주식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게 단기 이걸 총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1년 이내에 사고 팔 시세 차익만 노린 거.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채권 같은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중간에 안 팔고 요거에 대한 이자를 그냥 받겠다. 그래서 요거는 1년 이내니까 요거는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들어가고 만기 보유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자, 요것도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대부분이 1년 이내에 시세 차익. 요거는 다른 회사의 지배력. 그러니까 삼성이 계열사들한테 대한항공이 보면 카로텔의 지배를 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배당금을 받을 목적. 이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볼게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일단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취득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하게 1년 이내에 시세 차익 노린 거냐, 다른 회사의 지배력을 갖기 위한 거냐, 투자 목적이냐,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뭐예요?
요거는 채권 같은 거 1년 이상 보유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당금이라든가 또 이익을 취할 목적이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이고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시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둘에 못 들어가면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으니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주로 채권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83페이지에도 다시 요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둘 거는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죠. 시세 차익을 노린 건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단기간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장됐다가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 많은 게 뭐 삼성의 무슨 계열사 하나가 보니까 뭐 이재용하고 연관돼서 뭐 상장시켰는데 그거 뭐 폐지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뭐 분식회계했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됩니다. 요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봅시다. 아까 문제 다시.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우리 12월 31일 결산식 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매매 증권 평가이익.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됐다. 이거 평가해서 장부상에는 이익으로 적어놨지만 팔아야 이익이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주식 사놓은 사람이 주식 올랐다. 그거 팔아야 이익이죠. 팔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그럽니다. 손실 또는 이익.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자, 요거는 직접적인 자,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자, 아까 유가증권 안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다 있습니다. 취득한 후에 그 구입한 목적 이유에 따라서 단기, 만기, 매도 가능 증권 이걸로 구분한다.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 그러면 자, 지분증권, 채무증권 요거를 크게 나눌 때 단기 매매증권, 매도, 만기 셋 중에 하나인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나머지 어디? 요게 안 되면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해 주면 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빠진 겁니다. 문제를 참 비비꼬아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수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거 못 찾아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좀 아주 단순하게 실수하도록 유도했던 문제들이.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자, 사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의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채 하면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에 요 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채를 유효이자율법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주로 나오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매년 2014, 15, 16으로 갈수록 어떻게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런 문제. 점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커집니다. 점점. 그러면 장부 금액도 96만, 98만, 100만 원. 장부 금액도 커집니다. 요 두 개가 거의
그리고 표시이자, 액면에 표시된 이자는 항상 일정한데 유효이자도 항상 커진다. 단 요건 조건이 사채 할인 발행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자, 요럴 경우엔 요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겁니다. 상가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년 증가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은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가면 자 재무상태표 사채는 비유동 부채니까 대변에 있죠. 사채 여기 얼마 그리고 그 밑에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차금. 자, 근데 문제는 요 발행 금액이 자 발행 금액으로 하느냐 액면 금액으로 하느냐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식은 발행할 때 뭘 기준으로 해요? 항상 주식. 자본금 할 때 우리 액면 금액으로 하죠.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액면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했다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할증 발행하면 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의 자본과 똑같이 거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액면 금액으로 돼야 맞는 겁니다. 이게 틀린 단어. 용어를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요. 사채 발행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직접 차감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싸게 팔았는데 발행 비용 당연히 들어가죠.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고요. 자, 만약에 할증 발행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왔다 하면 거기서 빼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어느 게 더 큰 거를 봐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다. 자, 시장 시세는 10% 금리를 주는데 우리는 12%다. 우리게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 할증 돈 더 받아야죠. 인기가 좋으면. 이 사채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인기 상품이에요. 그러면 할증 발행된다가 맞고요. 요 반대가 됐을 때 시장 이자율보다 우리가 시장은 12%인데 우리는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아무도 안 사죠. 우리 채권을. 그러면 싸게 발행해서 돈 다 안 받고 10%짜리 사채를 발행해 버립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하고 같거나 조금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을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이 요 단어 하나를 살짝 자, 요런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 주식 자본금도 액면 금액으로 하듯이 사채도 액면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발행 금액으로 장부에 적는 게 아니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 3번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고 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3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랬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 뭐 이거 1번은 벌써 아웃, 3번도 아웃. 자, 감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다음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배당을 줬다는 거는 요거는 이익잉여금에서 준 거예요.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줄어들겠죠. 배당금을 줘버렸으니까. 회사에서 번 돈, 잉여금을.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전체적인 자본이 감소. 얘는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됐고 부채는 전혀 이 내용이 거래 내용에는 없어요. 불변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인데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형태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안 나오다가 나오긴 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의 이익은 얼마이냐 해서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뺀 금액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원 급여,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부금은 뭐예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이자 수익은 뭐예요? 영업 외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자,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외환 차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러면 두 개씩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자, 이자 수익과 외환 차익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90만 원.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은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5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면 빼면 정답은 3번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만약에 요 문제를 풀 때 조금 뭔가가 시험이라 당황해서 못 찾겠다 하면 빨리 개정공학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 눌러서 빨리 찾기 바랍니다. 입력하면 금방 나와요. 이게 영업의 수익인지 비용인지. 자, 그렇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이거 참고하도록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갖다 놨는데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변동비, 고정비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변동비라는 게 뭐예요?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재료비는 이만큼 늘어나야죠. 100개에서 200개 만들면 재료비는 또 마찬가지 2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재료비 단위당 원가, 단가는 항상 똑같죠. 재료 하나에 뭐 100개 만드는데 2,000원 들어갔다면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고정비는 총 원가는 항상 일정해요.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죠. 자, 4만 원에 100개 만들었는데 4만 원에 200개 만들었다면 나누기 하면 200원, 100원 쭉 줄어드는 거.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 임차료, 더 물건 더 만들었다고 뭐 집세 더 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자, 근데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하죠. 점점 많아지고요. 맞고.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이것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 애먹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100개를 생산했어요. 100개를. 그러면 나누기 하면 1이 나오죠. 한 개당 고정비는 1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0개를 만들었어요. 자, 거꾸로 이렇게 해야죠. 100원을 고정비가 100원인데 100개 생산했다. 그러면 1원입니다. 한 개당. 근데 고정비는 똑같죠. 100원 나누기 200개를 생산했어요. 0.5원, 50전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1000개를 만들었다. 그럼 더 줄어들죠. 계속 많이 만들면 점점 1원보다 더 적어진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틀린 거고 0에 가까워진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어이없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맞긴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긴 한데 이런 식의 이게 회계 문제인지 무슨 중학교 수학 문제인지 조금 하여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아마 많이 애먹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범인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재료비는 항상 일정하죠. 물론 100개당 2,000원씩 들었으면 10,000개를 만들어도 단위당 원가는 2,000원입니다.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자, 이걸 두 개 합쳐서 400원
2,000원 하면 2,400원인데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 근데 요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변동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지만 이게 줄어들어도 지가 요거까지 줄어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변동비까지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고정비는 뭐 계속 줄어들어서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긴 하는데 감소도 고정비는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제로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은 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 추적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디에 썼는가를 찾는 거죠. 직접비냐 간접비냐 하는 거. 직접 재료비냐 간접 재료비냐에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는 이거는 조업도에 따라 생산량에 따라서 그 비용이 늘어나느냐 또는 비례해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일정하느냐. 아까 우리 고정비 변동비 했던 거죠. 자, 조업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보통 이 정도는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주식회사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여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 아래 이 자료를 이용하여 조립 부문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조 부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는 보조 부문이 왼쪽에 있어요. 배분될 보조 부문이 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력 부분을 먼저 할 것.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전력 부문을 보조 부문과 단계 배분법이니까 보조 부문에도 주는 겁니다. 여기도 주고 여기 다 셋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0만 원을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 50%, 40%니까 전체 100%죠. 자, 여기에 2만 원을 줬다는 거고 여기에 50%니까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만 원이겠죠. 자, 우리는 일단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보조 부문, 조립 부문에 여기에 옮겨줄 보조 부문 금액은 얼마인가 요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 부문은 전체 합치면 요거 합치면 72만 원입니다. 요거를 30%와 60%로 배분해 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72만 원. 자, 72만 원 곱하기 두 개 합치면 90%죠. 90분의 얘는 30. 자,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4만 원 나오네요. 자, 24만 원 여기다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보조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넘어온 거는 10만 원, 24만 원 합치면 34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9번 문제. 자, 주식회사 강서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에요.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 배부율은 나왔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공식이 뭐예요? 실제 발생액의 그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비를 기준한다 그랬죠? 노무 시간당. 실제 발생한 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지금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에요. 자, 그럼 곱하기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이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요게 여기에 해당되죠. 실제가 200시간이에요.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자, 예정 배부액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을 빼면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적게 한 거죠. 실제보다. 과소 배부됐습니다.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 과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자, 공손비. 공손 원가 또는 공손비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자, 정상공손은 그 정도는 항상 있어. 아무리 잘 조심해서 작업을 해도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 하는 게 정상공손비고, 비정상은 작업자의 과실이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공손은 제조 원가 또는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냥 원가로 보는 겁니다. 원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해서.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비정상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비정상공손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자,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인재다 뭐 뉴스에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비정상공손은 아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정상공손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정상공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정상공손은 비정상공손도, 정상공손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비정상은 회피 가능합니다. 조심만 하면. 근데 정상적인 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회피 불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이제 책을 인쇄사 가보면 종이 여분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특히 최근에 나온 교재는 다 칼라죠. 칼라 하려면 그 한 페이지 쭉 있는 그걸 한 대라 그러는데 8페이지 한꺼번에 인쇄하는데 보통 한 30장, 많으면 40장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지마다 다 들어가요. 이것도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쇄하면서 처음에 이제 빨강, 노랑, 파랑, CMYK라 그러는데 색을 다 맞추거든요.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회피 불가능합니다. 아, 우리는 여분 안 돼요. 그 돈이 얼마인데. 그럼 그 인쇄 못 한다는 소리. 인쇄할 수가 없어요. 자,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네 번째, 정상공손 원가는 단기에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 난 처음에 이거 뭔 말인가 했어요. 회계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용어인데, 요거 반대되는 말이 불양품. 양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양품이 뭔 뜻이에요? 검사 기준을 통과한 괜찮은 제품. 그건 양품. 이거의 반대말 아니 불자 써서 불양품, 양품이 아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나? 통과한 완성품에만 배부하며 뭐 보통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단어가 툭 나와서 이게 뭐지? 딱 그랬어요. 자, 정상공손 원가는 단기에 검사 시점을 통과한 완성품에만, 우수한 제품에만 배부하며 정상적인 제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까 정상공손 원가는 어디? 제조 원가 또는 매출 원가로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요게 틀린 겁니다.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수험생들이 애먹었던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이제 부가가치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국세청에서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놈이 물건 안 팔고 엉뚱한 짓 하지 않나, 또는 판매와 다른 바 없는데 그거를 매출액으로 안 잡고 있지 않나 감시를 하는데,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교재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보로 제공하는 거, 이거는 제품 판매로 안 봅니다. 사업의 양도,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해서 사업이 양도하는 경우는 주로 열입은 아홉이 장사가 안 돼서 넘기는 거죠. 근데 무슨 양도하는 그 남아있는 재화를, 재고자산을 공급으로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조세의 물납. 이건 뭔 말이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 교보 그룹 있죠. 교보생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어요. 그 자식들이 삼성그룹처럼 하지 않고 세금을 내겠다. 상속세. 자, 재산이 천억 단위에 몇 천억이 되니까 얼마를 내야 되냐면 50%를 내야 돼요. 50% 낼 돈이 없어요. 몇 천억이. 만약에 뭐 2천억이다 하면 천억 세금 내야 되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없으니까 우리가 상속받은 교보생명의 주식으로 내겠습니다. 받아주죠, 당연히. 그게 50%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를 물납하는 이 주식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그거를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상품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받아만 준다면. 뭐 토지 같은 거는 받아줄 겁니다. 아마.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률이라면 아까 말했죠. 상속세 대표적인 거.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한한다. 요 법률에 대해서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낼 돈이 없으면 토지 일부분을 잘라서 정부, 그래서 공공토지가 되는 거죠. 자, 국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매출로 보지 않는다. 세금 안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처분 당하는데 거기에 공매, 경매 처분 당하는 거는 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세금 물리지 않고요. 수용, 국가주거환경법에 의해서 법률에 있어서 뭐 도로로 수용이 돼버렸다든가 그런 거. 그다음 뭐 창고증권의 양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답은 나왔죠.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뭐예요? 폐업할 시점에 그 재고자산은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는. 자,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됐어요. 환급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환급 안 받았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지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매출액으로 봐서 환급 받은 거 내놔라 이거죠. 그 다음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이것도 마찬가지 매입세액이 공제됐어요. 자기생산 취득 재원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특수관계, 우리 단골거래처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탈세의 우려가 있다 해서 아니면 이렇게 환급받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를 물립니다. 매출액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냐 안 보냐 이번엔 공급 시기가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년치 문제를 봐봤지만 원양어업 같은 거 나온 적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자,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선적일 기준 뭐 이거는 수도 없이 나왔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외국 인도 수출 외국으로 넘겼어요. 제품 넘어갈 때 인도 될 때 인도 조건으로 갔으면 인도 할 때가 맞습니다. 그냥 외국으로 딱 외국 거기서 인도 조건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외국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그때 가서 영업하고 파는 거는 선적할 때고 자, 여기 보면 원양어업 및 위탁 수출 판매. 우리 원양어업 가가지고 생선을 잡으면 참치 같은 거 잡으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 많이 팔아요. 그러면 해외 가면 우리 농수산물 경매시장 있죠. 거기 가서 경매인들 막 손가락하고 가격이 결정이 되죠. 확정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도 요 대신 좀 팔아주세요 했을 때 해외에 가서 그 바이어가 해외에서 팔았어요. 팔아봐야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돼요. 금액이 확정이 안 되면 공급 시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요게 있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이 수출. 우리 OEM 방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원자료도 주고 다 주고 당신네 여기에서 물건만 완성만 시켜주세요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건데 사람하고 기계만 그 나라에 있어요. 그럼 가공무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많이 하는데
가공무역인 경우에 금액이 이렇게 뭐 참치처럼 금액이 경매에 붙여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이거 개당 얼마씩 가공해 줄래요?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가격은 이미 결정됐어요. 물건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공급 가격이 확정되는 때라고 돼 있어요. 보통 가공 금액은 다 정해지거든요. 넘어갈 때, 인도되는 때입니다. 얘가 똑같습니다. 인도될 때.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은 이런 수출은 요 수산물처럼 위탁 판매처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인도될 때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2번이 뚫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될 때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 아까 OEM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죠? 주문자 생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요. 이게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출제된 적이 없는 데서 아주 골라서 출제를 해놨더라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 가서 신용카드 긁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나가요. 그럼 업주 입장에선 웬만하면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이건데 뭐 요즘 뭐 신용카드 안 받겠다 그러면 장사 안 되니까 대신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요거를 빼줍니다. 얼마? 음식점, 숙박업 하는 간이과세자. 이런 경우는 연 4,800만 원 이하죠.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2.6%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 퉁치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연 5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조심, 과세 기간별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연 500만 원입니다. 과세 기간별이면 요거 물론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지만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이상 파는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확정 신고 기간 2번 신고해야 돼. 법인은 1년에 4번 예전까지 하고 확정 신고 이거 6개월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용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런 데 함정을 살짝 파놨어요. 자, 그 다음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사 잘 되는데 뭐 10억이면 그러면 1년 한 달에 한 8, 9천만 원을 한다는 소리죠. 그 정도 되는데 뭐 신용카드 또 공제받으려고 그래? 요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법인 사업자인데 모르고 우리는 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세액공제 돼요 안 돼요 하는데 됩니다 했다고 하는 지난번에 됐다고 했잖아 뭐 이런 소리 항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다면 법인 사업자는 일치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10억 넘으면 요거 공제 안 해주고 공제되는 건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6%. 일반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되고 그리고 둘 다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된다. 자, 매입세 공제 특례 교재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있는데 요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 제외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제가 실제 않았었는데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내용만 요것만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 제외 요거를 교재에다가 빈 여백에다가 좀 적어 주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는 현재 공제율은 발급액의 1%.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요거는 법인은 당연히 안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법은 2%인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하도록 지금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1.3%, 1에서 0.3% 더 우대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8년 말까지 2.6% 우대 공제입니다. 요거 아마 내년에도 더 연장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직도 그 체크카드 조금 비싼 편이고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들 들어가니까 연장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 공제 한도는 연간 아까 요거 가지고 나왔죠. 과세 기간이 아니고 연간은 500만 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인데도 적용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음식점업인데 10억을 초과했다. 그럼 음식점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안 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그래서 아까 1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뜰린 게 바로 요거죠. 과세 기간별이 아니고 연 500만 원 한도로 된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입니다. 자, 틀린 것. 자, 과세 기간은 무조건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전부 다. 근데 예외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그 다음 해외로 이민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망한 날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것만 소득세로 보고 그 외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개업을 언제 했느니 폐업했느니 이거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돼 있고,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근데 3번인 경우 신규 사업자의 사업소득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요거는 세법 규정에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내용 사망 또는 출국 시 예외사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원천징수, 그 돈을 줄 때 미리 떼고 주는 겁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주는 그 기업이 또는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 안 떼고 주면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 보면 기타 소득 같은 게 해당되는데,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 원이 인적용역 소득, 자, 이런 거 작업 한 번 했을 때 얼마 줄 때 전부 다 공제하고 줍니다. 저도 교과서 저술한 거에 대해서 인세 받을 때 다 공제해서 옵니다. 한 3.3% 떼요. 그 다음에 일명 노가다라고 그러죠. 1년 근로자. 자, 정규직이 아닌 이런 사람들 그 돈 받고 다음 날부터 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급여를 받은 거는 떼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술 먹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알아서 소득세 낼 테니까 내 거는 놔둬. 그거 놔뒀다가 돈 다 줬다가는 회계 담당자가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이 보통예금 이자 소득. 자, 정기예금 같은 거 가입하고 나중에 이자 포함해서 돌려받을 때 그거 이자 소득 다 뗍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다 되는 거고,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뇌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전직 두 대통령이 뇌물 때문에 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죠. 자, 요 뇌물에 대해서 요거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강제 징수해 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과태료까지 물리죠. 그래서 과태료 없다 그러면, 벌금 물려서 없다 그러면 교도소 더 살아야 되고, 자, 이런 경우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의 기타 소득, 이거는 국가에서 징수할 대상이지 이걸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물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76회 어쨌거나 이론시험 굉장히 좀 까다롭고 수험생들이 많이 애먹었을 그 회입니다. 이론시험이 10개 정도만 맞으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는데,
요거 몇 개 더 뜰렸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무 시험에서 많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일반 전표하고 매일 매출 전표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되고요. 자, 저 백데이터 설치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